자, 그 다음에 우리가 23조 한번 볼게요. 23조 집행정지인데 마인드맵의 승에 이제 가구제라고 돼 있잖아요. 가구제라는 것은 본 구제에 대해서 가구제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본 구제라는 것은 내가 취소 소송이 이게 본 구제가 되는 거고, 임시로 하는 구제 이게 가구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emporary의 가예요, 가. 자, 그러면 왜 가구제가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사례에서,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사례가 아니네요.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 정직 3개월을 때려요. 정직 3개월. 이게 언론에 나왔던 사례잖아요. 자, 이분이 지금 이제는 더 큰 일을 하고 계신 그 사례예요. 자, 이렇게 정직 3개월을 때리면 그때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행정법원에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취소 소송. 제기하면서 뭘 제기했어요?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를 신청했죠. 자, 요거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요게 본 구제, 요게 가구제. 이게 기본이에요. 무조건 같이 해요. 얘네들은 항상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원은 요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행정지는 이제 불러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만약에 집행정지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한다. 자, 이런 경우로 우선 가정해 보는데 그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걸 항상 이렇게 같이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23조 1항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취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말 참 어렵게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처분을 멈추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정직 3개월을 때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5월 1일이라고 했을 때 5월 1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집으로 가야 돼요. 얘라고 하면 안 되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해서 만약에 인용 결정이 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다시 출근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집행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는 어떻게 돼요? 집에 있던 때로부터 이때까지는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집행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는 대부분 결정을 빨리 내려줘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아까 거부는 어땠어요? 거부는 아까 행정소송법 우리가 2조 1항 2호에서 자, 신청 그 다음에 이게 가만히 있으면 부작위 적극적으로 노라고 대답하면 거부 이렇게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라는 것은 신청 플러스 적극적 거부 행위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어떠한 거부가 있어요. 거부. 그러니까 요거를 우선 먼저 볼까요? 자, 요 사안에서는 정직 3개월에 대해서 인용이 되면 정직 3개월 이전에는 뭐 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근무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인용 결정이 나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상태로 요 시점부터 회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집행정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부를 했을 때는 요때 뭐가 있어요? 얘는 신청만 있었어요. 신청만 있었죠. 그러니까 거부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때려지면 다시 뭘로 오는 거예요? 다시 신청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왔다 그러면 또 뭐 하면 돼요? 또 거부하면 되고 신청 거부 하면서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거. 타임 루프밖에 안 돼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에 이익이 없는 거죠. 왜? 다시 신청으로 돌아가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 게 실익인데 신청밖에 못 돌아간다라는 게 거부 처분에서의 집행 정지와 관련된 쟁점이고, 아까 우리가 8조 2항을 한번 볼까요? 행정소송법 8조 2항을 가면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민사집행법에 보면 가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임시로 검찰총장 근무라는 지위를 주는 거는 8조 2항을 준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판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판사면 검찰총장을 근무를 시키고 말고 이건 원래 얘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행정지도 잘 안 해줘요, 원래는. 잘 안 해주는데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처분은 더 웃긴 거죠. 근무를 누가 시키는 거예요? 판사가 시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욕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인정을 안 해요. 가처분은 인정을 안 한다.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가처분이라는 것. 이렇게 하면 쉬워요. 처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처분은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처분도 처분이잖아요. 판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취소소송이라는 거의 본질은 이런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청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자, 1차적 판단을 해요. 1차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한번 되돌이켜보면 여러분이 어떤 처분을 때릴 때 맘대로 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행정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8조에 보면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법률에 정해진 대로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처분을 때려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얘도 행시의 행정법을 봤잖아요. 요거 보고 실무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1차적 판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제 얘는 앞으로는 이제 뭐 로스쿨 나온 애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로스쿨에서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도 좀 알아. 그래서 네가 행시 통해서 행정법 했잖아. 나는 변시 통해서 공법을 했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좀 이래. 그래서 2차적 판단을 하는 거야. 2차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했던 거 이게 뭐예요? 했던 거가 1차적 판단, 얘가 하는 게 2차적 판단이라고 해서 복심이에요. 복심.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이 처분이 없기 때문에 법률 관계잖아요. 그 처음에 판단을 보기 때문에 시심적 구조라 그래서 행정법에 예전 조상님 같은 교수들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쓰면 얘는 공부를 너무 오래 했으니까 내가 붙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죠? 좋은 표현. 그래서 당사자 소송은 시심적 구조임에 관하여 뭐 이런 표현 쓰면 이제 와 얘는 몇 년 공부한 거예요? 말이죠. 시심적 소송. 취소소송은 복심적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얘가 사인인 경우에 대비해서 1차적 판단에 대한 존중이 돼 있어요. 존중. 그리고 보세요. 요새는 이건 약간 번외의 얘기지만 여러분 행시 행정법이 변시의 공법보다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저 행정법 마음에 안 들면 변시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아무튼 공법은 훨씬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판단 역량은 여러분이 더 뛰어나는 구조로 지금 흘러간단 말이에요. 민법에 치여가지고 공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법원은 항상 사법 소극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송 요건도 엄격하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법에 없는 거를 막 일부러 엮어갖고 행정청한테 뭘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걸 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예산도 받아와야 되고 여기에서 임명도 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무효등 확인소송 38조 1항을 한번 볼까요? 38조 1항을 한번 보면 거기에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34조는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 쓰세요. 마이너스 34조 쓰세요. 마이너스 34조. 없죠? 34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4조를 가보면 자, 간접 강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판사가 행정청을 간접적으로 배상금이라는 걸 통해서 돈줄 내주는 게 간접 강제예요. 돈으로 혼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취소 소송에는 명시적으로 34조가 있는데 취소 사유보다 더 심한 무효 사유에는 34조가 없죠. 그러면 합리적인 해석상 당연히 간접 강제를 인정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인정은 안 해요. 입법의 흠결이라 할지라도. 그건 왜 그렇다?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이 이런 행정소송을 지배하는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복심 구조에서.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쟁점도 여러분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처분? 아, 그거는 행정청이 하는 거지. 나는 복심만 할 뿐이야. 이 구조에 소극적으로. 알겠죠? 그 가처분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여러분이 거기 가처분과 관련해서 자, 보세요. 자, VS라고 해놓고 행심법 31조 이렇게 해보세요. 행심법 31조에 보면 얘네는 가처분이 있어요. 행심법 31조에 보면 이건 왜 그래요? 얘는 고길동이 하는 거잖아요. 고길동. 고길동과 둘리는 원래는 어디 같이 살아요? 쌍문동에 같이 살잖아요. 근데 행정부라는 틀 안에 얘네들은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무원으로서의 존중,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냥 권한 존중이라는 표현만 써요. 이게 행정조직법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처분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행심법 5조에 보면 의무이행 심판 청구라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행정소송법 4조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름이 없어서 무명인. 얘는 개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이행 소송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없는 걸 판사가 공법에서 뭐 확대해서 해석한다? 그럼 또라이예요, 또라이. 행정법의 근간을 모르는 거. 학자들은 비판하죠. 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출제자한테 좀 좋은 인상을 소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럴 때는 행정심판법에 있는 조문을 비교 대조하면서 현출하면 아주 좋은 인상을 주죠.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행정심판법 5조에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인정함에 비하여 행정소송법 4조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다 이렇게 쓰면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복심적 소송구조 하에서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차원에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런 맥락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구제와 관련된 쟁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10조로 넘어가 볼까요? 10조? 10조로 넘어가면 10조에서는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이라는 표제가 나와요. 이송이 뭐예요? 여러분 집을 이사 가는 걸 뭐라 이사라 그러죠? 소송이 이사 가는 걸 이송이라고 해요. 이송 전문센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병합은 이사를 갔으면 원래 살던 애랑 묶어주는 걸 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송을 했기 때문에 병합이 가능한 거죠. 읽어보면 1항에 자, 취소소송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 넘길 수 있다, 이사시킬 수 있다 그러겠죠?
그러면 대부분 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사건을 던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1호 이렇게 돼 있는데 1호 손님이라고 쓰세요. 거기 손님. 1호 손님.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거 광주보상법으로 계속 가볼까요? 일반 시험할게. 광주보상법. 이제 여러분이 이제 광주보상법은 전문가잖아요. 뭘로 가야 돼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죠. 기억 안 나나요? 아까 했던 건데.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죠. 왜? 법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처분이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변호사가 어떻게 했었어요? 행정사건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얘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그 취소 소송을 지금 누구한테 제기한 거예요? 행정법원에 제기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얘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좀 불안하니까 당사자 소송을 경합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합. 근데 이거는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 소송을 원래 어떻게 제기했게? 당사자 소송 피고가 누구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게 제기했던 당사자 소송이 원래 있었다면 얘한테 이송해갖고 병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여기에 병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다른 법원에 있다가 옮길 수가 있고 다른 법원에 없었으면 후발적으로 그냥 여기다가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설명을 안 해줘도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 부당이득 뭐 이런 게 있는데 원상회복 청구 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에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 소송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2호 손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2호 손님. 왜냐하면 당사자 소송에서 이걸 준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 당사자 소송 준용 조항에서 이걸 준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2항에서도 후발적으로 지금 병합할 수 있도록 해놨죠? 보면 2항에서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병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얘는 손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를 갈 때는 주인이 있는 집에 지금 이사를 보내놓고 병합이라는 거는 묶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얘가 되는 거고 손님이 가는 거예요. 그게 관련 청구 이송 병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돼요. 그러면 손님이 얘한테 가기 위해서는 주인이 집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집에 있어야 돼요. 이게 뭐가 되냐면 적법해야 된다라는 걸로 소송법적으로는 달리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얘가 부적법하다면 주인이 없는 거니까 손님이 가서는 안 돼요.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얘가 다른 법원에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부적법해서 판사가 각하하려고 그랬더니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다른 법원에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상도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적법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내기가 좋은 게 뭐냐면 관련 청구 이송 병합이 가능한지를 물어본다라는 것은 뭘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의 주인이 적법한지가 선결 문제이기 때문에 기와 관련된 쟁점이 여기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청구 이송 병합이라는 승의 쟁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여러분한테도 경계를 넘어서서 쟁점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카드를 쓴 거예요. 이 카드를 썼을 때 원래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검토를 했을 때 기에서 이게 지금 어때요? 얘는 대상 적격이 흥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각하가 되는, 주인이 없는 집에 지금 이것까지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실수하고 이제 망해가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렇죠? 최악의 카드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병합이 안 되는 거죠.
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주된 청구 소송이 적법하지 않은데 거기다가 얹히려고까지 하는 무지막지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척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척기간이 도가 될 수가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럴 때 여기에서 판사가 천사처럼 내려왔어요, 변호사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아, 이 병합 신청하신 게 혹시 21조의 소변경 의사도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일어서서, 아, 네, 제가 원래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있다 이렇게 해서 소변경으로 해준 거예요. 근데 판사가 뭐 변호사가 친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당사자의 이 제척기간과 관련된 권익구제, 그 다음에 소변경의 적극적 성명권 행사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이렇게 해준 거죠.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집에 있어야지만 손님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관련 청구 이송 병합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조세 관청이 있고요. 당사자는 얘는 갑인데, 자, 조세 부과를 했어요. 1,000,000원. 그래서 얘가 납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지금 이게 뭔가 위법했어요. 그러면 당사자는 행정법원에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취소 소송. 그렇죠?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행정청, 공권력의 행사,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변동, 처분, 통과, 직접 당사자, 취소 소송, 기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법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인용됐어요? 인용이라는 건 뭐예요? 너의 소송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해 줄게 라는 거니까 이건 취소되는 거죠. 취소되면은 뭔가 효력이 있어야 되니까 취소를 통해서 행정청을 묶는 힘이라는 게 결국 30조에 있는 기속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binding force라고 얘기를 해요. binding.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의무. 그렇죠? 그럼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안 주면. 또 뭐 소송 제기해도 귀찮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손님을 생각하면 돼요. 손님. 자, 이거죠. 그래서 원래 이게 하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위법했으면은 원래 가지면 안 되는데 국가는 지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1,000,000원이라는 수익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법률상 원인 없으니까 나한테 돌려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민법에 있어요. 근데 공법상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학상 공법상 부당이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민사에서 할 거냐 행정에서 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조문은 민법에 있는데 뭔가 느낌은 행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행정소송으로 가서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판례는 소송물이 민사잖아. 그러니까 민사로 가야 돼라는 주장을 전개해요. 근데 속셈은 그래요. 자, 민사는 판사가 한 명만 가도 돼요. 속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인지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돈도 되고 사람도 줄일 수 있는데 행정으로 가면 인지도 좀 싸고 판사가 3명이나 머리만 빼고 계산해서 부당이득을 줘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민사로 봐요.
그럼 얘가 이걸 만약에 제기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사법원에다가 부당이득 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사법원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민사법원에서는 이건 좀 어려운 쟁점인데 이거 좀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처분이라는 게 행정행위 있잖아요. 처분. 얘가 좀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우선은 흘러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유효해요. 언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취소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리, 고길동, 그 다음에 취소법원이에요. 자, 둘리가 하는 취소를 뭐라 그러냐면 직권 취소. 고길동이 하는 취소를 인용 재결. 그 다음에 취소법원이 하는 판결을 인용 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이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학생인데 만약에 병무청장이 군대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내가 군대 갔다 왔는데 또 오라 그러면 물어봐서 안 가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안 가요? 그건 무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유효한 추정력이 없어요. 근데 뭔가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군대 갔다 왔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면 위법 사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우선 유효하고 얘네들이 취소를 확정시켜 주기까지는 아무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취소 사유라 그런 거예요. 취소 사유라 그러면 얘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죠. 얘는 취소 법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공정력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제기가 되면은 취소 사유라고 보이면 지가 못하고 넘겨줘야 돼요. 누구한테? 할 수 있는 능력자,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얘한테 넘겨줘야죠. 그렇죠? 그게 또 뭐랑도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관련 청구 이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무조건 넘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실무에서는 무효인지 취소인지 상관없이 다 넘겨버려요. 왜 그러냐면 좋잖아요. 자기가 안 해도 되니까. 넘긴다. 그러면 행정법원에서는 이제 뭐뭐 있는 거예요? 취소 소송이랑 그 다음에 부당이득 요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한다라는 주문이 하나 작성되고 지급하라라는 주문도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관련 청구 이송 병합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을 때보다 당사자는 뭘 누릴 수가 있어요? 압박하는 효과가 있죠. 이때부터 법정이자가 가산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취소 소송 제기하면서 공법상 부당이득을 같이 제기해요. 처음부터. 그거를 원시적 병합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실효성, 즉 취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보조적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관련 청구 이송 병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자, 거기 박스에 제가 쓴 표현은 거부 처분이 아닌 처분에서 인정되지 않는 간접 강제에 대한 보완적 기능, 즉 심리적 압박, 그렇죠? 그 효과로서 관련 청구 이송 병합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통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면 똑똑한 변호사라면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가 또 옮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인지 붙이고 또 병합도 또 인지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뢰인의 그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바보 같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으로 병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예요. 아까 본 것처럼 자, 적법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집에 있어야 손님을 초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1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조? 10조하고 11조는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보면 11조 1항을 보면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이게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자, 무효가 선결 문제로 되면, 선결 문제라는 것은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해 처분이 무효가 먼저 해결되어야 부당이득 반환이 성립된다면 그때는 판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사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즉 당해 행정소송법 규정을 준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했던 사례하고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뭐 여자한테 병역의무 고지서가 날라오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거 찢어버려도 되잖아요. 미친놈들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건 민사법원 판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효과가 되는 거예요? 무효의 절대성을 확인하고 있는 거고, 자, 무효에는 공정력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표현하고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쓰냐면 플러스 행정기본법 15조가 공정력을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 있네요. 박스에. 그렇죠? 그게 관련 청구 이송병합의 쟁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와 관련해서 판사가 어떻게 심리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자, 처분권주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26조 한번 볼까요? 26조. 자, 직권심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원래 소송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철학적으로 당사자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주의가 있어요. 당사자주의가 이제 처분권주의죠. 처분권주의. 그러니까 소송을 내가 개시할지랑 어떻게 변경할지랑 종결할지는 당사자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인지는 얘가 붙였잖아요. 얘한테 주도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송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는 얘가 연결되는 게 네가 샀으니까 네가 제출해, 이게 변론주의고요. 내가 주도하니까 내가 판단해볼게, 이게 직권심리예요. 이게 원칙이죠. 이게 소송의 대원칙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보완적으로 이렇게 했느냐? 자,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행정소송법 1조에서 뭐가 중요했었어요? 사법통제 행정의 적법성 확보도 또 다른 가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발견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좀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면은 판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원고가 있고 그 다음에 피고가 있을 때, 자, 원고하고 피고가 이렇게 제출된 소송 자료 있잖아요. 이게 변론주의에 따라서 얘네가 이렇게 내야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낸 소송 자료 중에서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은 판사가 야, 이게 그 얘기 아니야 라고 해서 건드려줄 수 있는 게 직권 심리주의예요. 직권주의. 판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모여져 있지 않은 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판사가 있을 리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직권 심리주의 위반이라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만 여러분들이 심리 보면 되고요. 자,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소송법에 조문이 없죠, 지금. 그래서 조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소재는 어떻게 출발해야 돼요? 자,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바, 그렇죠? 그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에 없으니까 할지 말지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집행할 때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자 독일에는 입법이 있는데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정이 없는데 그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누가 쓰는 기술이에요? 소송 기술이잖아요. 당사자 중에 누가 쓰는 기술이에요? 여러분이 쓰는 기술이에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그래서 제가 행정소송을 해서 여러분이랑 만약에 법정에서 만나면 저를 보자마자 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런 거 쓰면은 좀 인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이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지 말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갑에 대해서 자, 얘한테 이제 등록 정지했어요. 등록 정지. 그래서 변호사 갑이 이제 행정법원에 가서 취소 소송 제기했어요. 그래서 뭐 기에서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그림이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이제는 옮겨가서 자,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원고는 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을이라고 하면 이제 법무부에 있는 공익법무관들이 여기 나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소송을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이제 물어봐요. 아, 왜 등록 정지했나요? 그랬더니 얘가 컨닝했다라는 거. 시험 부정행위 한 사실이 밝혀져 갖고 부정행위 뭘 부정행위 했어요? 그랬더니 서술형을 부정행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부정행위가 말이 돼 하면서 판사가 얘한테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을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때는 변론 종결됐고 기일이 종결돼서 이제 가서 과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소송을 지면 어때요? 사실은 안 좋잖아요. 소송 승소 포상금도 못 받아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다른 거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장님 찾아보니까 얘가 명의 대여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B가 되고 이게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빨리 거기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 구조예요. 그러면 얘가 원래 등록 정지를 할 당시에 존재했던 또 다른 사유인 명의 대여 사실을 여기다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 요거를 인정할지의 문제. 이게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누가 쓰는 기술이다? 행정청이 쓰는 기술, 소송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판사 입장에서는 행정법은 사익과 공익의 비교 형량이 전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익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처분의 적법성 유지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적법하다는 것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달성할 수 있는 건 소송 행정 경제예요. 즉 당에 벌어진 라운드에서 끝을 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도 경제적이고 소송도 경제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가치가 공익적인 요소고요. 얘 입장에서는 얘는 원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송을 제기했고 내가 그렇게 이유를 고지받았는데 지금 뒤통수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당하는 것은 신뢰이익, 그 다음에 이유고지제도, 행정절차법에 있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이를 통해서 당사자의 소송상의 방어권 이런 것들이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비교 형량했을 때 판사 입장에서 내린 결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인정해줄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동일하면 이런 것도 크게 침해되지 않고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
그것도 어떤 사실관계? 아주 기본적. 그럼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국민들이 그냥 볼 때 느끼는 부분이에요.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도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느끼는 부분에서 동일하다면 이를 허용해줘서 이런 가치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얘한테도 욕 안 먹고 얘한테도 욕 안 먹고 명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게 핵심 요건 사실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나왔을 때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법에 없어서 할지 말지가 문제되는데 이런 가치가 충돌하고 판사는 이런 요건이 요구하고 과연 이게 뭐냐 이런 문제를 이제 넘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이 쓰는 기술,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송경제와 방어권이 충돌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자, 소송참가만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자, 소송참가라는 것은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소송 참가를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면요. 자, 29조를 먼저 볼까요? 29조 1항.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29조 1항에 보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29조 1항을 거기다 쓰세요. 16조 옆에다가. 그 다음에 행정청의 참가가 17조에 있는데 얘가 참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30조에 보세요. 30조 1항에 보니까 관련 행정청도 묶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 행정청도 뭔가 묶이니까 얘도 참여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30조 1항 거기다 쓰세요. 자, 요 사안으로 해서 보고 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연탄공장 사례예요. 그래서 시장이 자, 연탄공장 사장 갑에 대해서 시장이 허가를 때려줬어요. 허가를 때려주고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환경부에서 뭐 오케이 괜찮아 환경적으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근 주민 경 우리 동네 드디어 연탄공장이 들어왔네 라고 하면서 행정법원에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기의 요건에서는 뭐가 충족돼야 돼요? 얘는 처분의 제3자잖아요. 그래서 뭐가 요구된다? 12조 전단에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주민소송. 그래서 얘는 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건축법과 관련 법령인 뭐 환경법 상에서 자,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해 주세요. 뭐 이런 조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문이 처분의 근거 법률과 관련 법률에서 어떤 조문이에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고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다시 어떻게 돼요?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원고는 누가 돼요? 원고는 병이 되죠. 그럼 피고는 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 구조 속에서 이제 당해 처분이 적법하냐 위법하냐를 갖고 다툴 때에 여기서 만약에 을이 병이 이기게 되면은 갑은 어떻게 돼요? 받았던 허가를 뺏기게 되니까 당해 소송에 참여해서 같이 싸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 옆에 이렇게 앉아요. 갑이죠? 근데 원래 얘 의자만 있고 얘는 의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원이 창고에 가서 보조석을 갖고 와요. 그래서 보조창고예요. 보조창고. 근데 얘는 어때요? 이 소송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은 연탄공장 된다 그래갖고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이제 망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는 이 소송에서 간절해요? 아니면 널널해요? 간절해요. 그래서 공동 소송적 보조 참가가 돼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항소 포기한다 그래도 얘한테 대항할 수 없도록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환경적으로는 좀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그 자료는 환경부에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걔도 불러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불러요. 그래서 환경부를 만약에 A라고 그러면 얘도 여기 앉아요. 여기서 얘는 졸고 있어요. 별 관심 없죠. 나중에 이제 기속력에 의해서 뭐 실질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큰 이해관계는 없어요. 진다 그래도. 그래서 얘는 단순 보조 참가예요. 근데 A를 판사가 직권으로 참여시킨 근본적인 취지는 뭘가 될 것 같아요? 소송 자료를 여기에다가 풍부하게 얘가 이렇게 던져놔서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어요.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그래서 만약에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서 여러분이 몇 조랑 연계시키면 되게 좋겠어요. 행정청의 소송 참가 우리가 아까 봤던 거에서 26조랑 제도적 취지가 결을 같이 한다 이렇게 쓰면 뭐 어마어마한 행정법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취지가 있고 얘도 결국에는 30조 1항에서 기속력을 받기 때문에 참여를 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 보조 참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뭘 달성할 수 있어요? 참가를 통해서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달성할 수 있죠. 자, 이런 게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이제 허가 받았다 그래갖고 기분 좋았고 만약에 하와이 가 있으면 그 사이에 뺏기게 생겼잖아요. 확정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재심 청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어요. 그게 자 결에 가면 31조 그렇죠? 제3자 재심 청구 요게 결 파트에서 다시 한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기승전결이라는 이 쟁점 속에서 소송법에 해당 조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여러분께 사례로 주어지는 모든 쟁점을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통찰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행정법이라는 게 이렇게 단원의 경계에 이렇게 얽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글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또 이런 도구마로 다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문제를 풀 때 기승전결 이런 관점에서 소송법을 이렇게 잘 봐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특강 때 전과 결의 쟁점을 볼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있는 쟁점은 결국에는 위법, 적법이잖아요. 행정작용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